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MS2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S2에 대한 강의는요, 슬라이드가 영어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희 회사의 정보를 종종 보시거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분들이 좀 보시라고 이제 자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번역도 직접 의뢰를 해서 영어, 그다음에 베트남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영어로 되어 있는 타이틀이 좀 나올 거고요. 아마도 영어로 말하는 그런 강의 동영상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 꼭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 CMS2 기준을 알고 계셔야 이 CMS2를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한국 시장에 이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실력도 안 되는데 CMS2 한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걸리면은 봉변을 당하시기 때문에 잘 안 나서실 텐데 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엔드 유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꼭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가 보고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는 풀 버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본. 네. 이 둘 중에 우리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요약본이 필요해요. 풀 버전은 아무도 안 봐요.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사고가 났을 때 그 평가가 적절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요. 풀 버전 보시면요. 너무 코멘트가 성의 없이 돼 있어요. 그럼 뭐 만족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요약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요약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회로 분석 보고서, 인터록 리스트, CMS6 테스트 레포트, CMS22 테스트 레포트 이런 것들이에요. CMS2 풀 버전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본을 요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CMS2 레포트에는 부적합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CMS2에서 부적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장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없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부적합 사항이 한 번도 없는 케이스는 몇 번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 안 겪어봤어요. 그리고 매뉴얼이나 그 다음에 안전 회로 쪽이나 설치나 볼트 설치를 뭐 잘못했다거나 뭐든지 하나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추적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이고 CMS2 레포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사항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비평가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으면 명시되어야 되고요. 이 조치 경과가 부적합 사항 보고서에 같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내진 설계 정보, 요거는 자 한국과 같이 지진 위험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또 엔드 유저가 앙커 설치 계획도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우리는 앙커 설치 안 할 거야, 앙커를 땅에다 안 박을 거야, H빔 등 건물에다 고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박을 거야라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아니 장비 회사가 무슨 권리로 앙커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앙커 설치 계획도를 무조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장비 회사에다가. 아니 밑에 억세스 플로우는 떠 있잖아요. H빔에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떠 있고 그 위에 철제 플레이트 갖다 놓고 그 위에 풋마스터 딱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내진 설계 정보를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진짜 땅바닥에 그대로 고정을 딱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엔드 유저는 앙커 설치 계획도를 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몇 T짜리 H빔에다가 고정을 할 거다.
HBM이 그 누워 있는지 서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땅바닥에다가 설치할 거면은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의 그 바닥은요, 콘크리트가 되면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혹은 뭐 이 바닥에 그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내진 지진에 대해서 강합니다. 네,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정보를 주셔야 제대로 된 내진 설계 정보들을 장비 회사에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사이스믹 인포메이션이 없다, 이거 부적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엔드 유저가 제공해 주셔야 될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몇 층에 설치된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하에 설치되는 장비와 그다음에 지상 1층에 설치되는 장비와 지상 5층에 설치되는 장비가 똑같은 지진에 의해서 받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까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장이 안반 위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뭐 컨피덴셜이니까 안 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몇 층에 있는지 정도는 주셔야 그다음 제대로 된 내진 설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 정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에너지 소모량,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조치 경과들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요. 물론 뭐 에너지 세이빙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장비 회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작성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시라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MS2의 이제 사이스믹 인포메이션에 보면 무게 분포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 평균값, 작동 중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풋마스터가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으면 탑 뷰를 한번 그려 볼게요. 풋마스터가 여기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움직이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움직이면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 이 각각의 풋마스터가 버티는 무게 분포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는 아니라서 이런 정보를 요청을 하시면은 장비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믹 인포메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사 방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환경정보 매뉴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너무 부실하다 싶으면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수정을 요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워낙에 여러분들에게는 크리티컬할 수 있죠. 엔드 유저에게는 매우 크리티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보는요,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전리방사선, 강도나 출력, 위치, 인터록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들이 역시 이제 환경 정보, 즉 매뉴얼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위험한 비전리 방사선, 제가 RF 저번에 말씀드렸죠. RF, 강도, 출력, 위치, 인터록, 이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유지보수를 하든 정상 작업을 하든 정상 가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에 노출이 안 된다라는 것이 개런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메스투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인터록이 걸려가지고 문 열면은 엑스레이가 꺼지고 하면은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틈새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맹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점검했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은 유지보수 시점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엑스레이가 꺼지지 않고 방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엑스레이가 턴온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엑스레이는 턴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 반도체 사건이 이거잖아요. 유지보수하는데 엑스레이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엑스레이든 RF든 그 유지보수 때는 장비의 파워가 아예 꺼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록 바이패스라는 회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터록 바이패스 조건에서 엑스레이나 방사선이 예외 바이패스가 돼가지고 문 열어도 턴온이 되고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장비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놈은 죽이고 어떤 놈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회로를 좀 다르게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증기관 입장에서도 그걸 다르게 꾸며야 되고 다르게 평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너무 개념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즉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인증기관들이든 장비 제조사들이든 이 정보를 꼼꼼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SDS, 해접, FMECA, 제가 그때 JSA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ERA가 뭐냐면요, Emergency Response예요. 응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되면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서에서 저희는 이걸 다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치명적인 물질들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막아라, 보호구는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그 위험성 평가서에서. 한국의 MSDS는 매우 형식적이고, 여러분들은 그게 위험한 물질인지 아닌지를 뭘로 아시냐면은 위험 물질로 이제 분류되어 있으면 위험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 물질을 보실 때 법적으로 이제 그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보면 농도하고 같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를 예를 들어서 25% 이상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는 24.9%뭐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게 안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거지. 그거는 법을 피해 가서 그 유해 물질이 아닌 걸로 분류된 거지, 위험하지 않은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커버해야겠어요? 전문가들이 커버해야죠. 인증기관들이. 장비회사들도 사실은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인증기관들이 그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쓰면 위험하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가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 유저가 그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하셔야 시장이 건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쓰는 경우에 문 열면 레이저 꺼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레이저 쓰면은 칼라 있는 거, 레이저 차폐형 그 아크릴을 부착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차폐 아크릴을 쓰면은 좋긴 한데 어떤 경우는 필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필름 붙이면은 그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판단하려면 MPE하고 NOHA에 대한 계산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예외 없이.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요. 경험이 많은 회사의 레포트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자랑하게 생겼네. 저희는 이걸 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꼭 요청하십시오. 레이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MP는 그 Maximum Permissible Exposure Energy 뭐 이런 레벨인 것 같은데요. 레이저에 있어서 눈에 레이저가 저기 노출될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MP 값보다 낮으면은 안전한 거고 높으면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레이저 에너지의 총합은 발진 출력 몇 와트인지, 그리고 몇 시간, 몇 초 동안 혹은 몇 나노세크 정도로, 그다음에 발진 거리, 그다음에 주파수, 펄스, 그다음에 발산각,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 화장을 받는 레이저 같은 경우 또 계산이 또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이런 것들 다 MP 값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NOHA는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레이저 발진기인데, 레이저를 발진하게 되면 이건 지금 글라스라고 가정했을 때 글라스에서 1차적으로 흡수를 하고 산란을 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부는 직광으로 반사를 시킬 거예요. 이랬을 때, 자, 보십시오. 이 직광이 흡수되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것은 이 레이저 발진기로 되돌아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미치진 않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 난반사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즉 여기서 스캐터링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난반사가 되면은, 여기 에너지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라면은 이 근처에 가서도 사람은 실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명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리, 즉 요런 가상의 그런 구역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안은 위험한 구역이 되고 이 바깥은 안전한 구역이 되고요. 이 경계의 에너지가 바로 MP이겠죠.
그러면 NOH의 거리가 몇 cm인지 혹은 몇 미터인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계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레이저를 쓴다면. 뭐 그냥 차폐형 실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차폐형 실드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아끼겠다고 아크릴 안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시트지를 바른다. 예를 들어서 NOHA가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시트지를 딱 붙인다고 해서 그럼 안 넘어가느냐? 아니에요. 레벨이 높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NOHA가 장비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바깥에 사람에게는 절대로 위험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차폐 실드나 차폐 아크릴이나 시트지나 이런 거 붙일 필요도 없죠. 그런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셔야 된다. 실력 있는 회사를 통해서 인증을 진행하셔야 돼요. 왜 삼성이 저희 회사를 3자 인증기관으로 지정했겠어요? 저희 회사 듣보잡 아닙니다. 저희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 다 충실히 이행하자고요. 매뉴얼에서는 정상적인 작동의 범위하고 용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 용도 위에는 쓰지 마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후컵 정보, 어디에 뭐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고 배관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 작동 방법, 유지 보수 방법, 트러블 슈팅 방법. 타이포 타스크라고 이제 CMS2에서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진행되는 작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타이포 타스크를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 절차도 매뉴얼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락아웃, 태그아웃 절차들도 있어야 됩니다. 락아웃, 태그아웃을 할 때 전원, 공합, 물, N2, 케미칼, 공구나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물론 그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락아웃, 태그아웃 할 필요는 없겠죠. 통상은 그냥 다 락아웃, 태그아웃을 이제 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락아웃, 태그아웃은 산안법에는 엔드 유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CMS2에서는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표시하는 것은 장비 회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행하는 것은 엔드 유저의 역할이고 그 이행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장비 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이제 좀 스마트한 회사들은 락아웃 장치하고 태그아웃 장치를 장비와 함께 납품하라고 하죠. 굉장히 현명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상정지 장치에 대한 설명, 뭐 비상정지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파워 꺼지고 이게 아니고요. 뒤에 이제 로봇 가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로봇은 비상정지를 누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릴리즈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어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야 좋은 매뉴얼입니다. 기회 되면 다 썰을 풀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그 다음 유지보수 교체. 요거 할 때 위험한 물질, 목록, 양, 사용 빈도, 오염 제거 방법 이런 것들. 근데 통상은 그냥 안전한 물질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죠. 그러면은 뭐를 이용해서 제거하십시오라든가 매뉴얼상에 유지보수 교체할 때는 어떤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아예 안내를 하든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거는 이제 엔드 유저 측에서 다 작업 절차서들을 갖고 있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인 의도하지 않은 배출 경로 이런 것들도 매뉴얼에는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몰라요, 장비회사들이.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배출 경로라는 거는 틈새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일 텐데 그걸 뭐 매뉴얼에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방어 관련 문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UV 감지기, 불꽃 감지기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게 감지가 되면 자동 CO2 소화기가 작동된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매뉴얼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의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권한이 있는 거죠. CMS2를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좀 더 그 얼굴을 보고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대표이사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 혹은 기술 책임자가 이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